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1회 공준행동기계 기능사 필답형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회로에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려 넣으시오.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회로도를 줬고요. 요 회로도만 보고는 우리가 풀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회로도 밑에 보시면 동작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읽어보시고 그 동작 조건에 알맞은 기호를 그려 넣으면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 조건 첫 번째 보니까 PBS1을 누르면 타이머가 온하여 자기 유지되고 GL이 점등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GL이 소등하며 레드램프 RL이 점등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힌트는 여기 있는 PBS1 푸시 버튼 스위치죠.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A 접점이니까 누르면 이렇게 붙을 겁니다. 붙으면서 어떻게 돼요? 타이머가 온하게 되고 요 타이머 밑에 타이머 전원이죠. 타이머 전원이 온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지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1번 칸에 자기 유지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타이머가 있고요. 레드 램프가 있고 그린 램프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말 그대로 램프죠. 불만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점등, 소등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타이머를 제외하고는 릴레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타이머에 어떠한 접점을 써서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된다. 요 말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1번 칸에는 타이머에 A 접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릴 겁니다. 요렇게 그려서 타이머에 A 접점을 그냥 요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요거를 타이머 A 접점이다. 요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을 거예요. 딱 보면은 여기 타이머 A 접점이 있고 여기 타이머 B 접점이 있는데 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죠? 얘는 세모가 그려져 있지 않고 얘는 세모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타이머라는 것은 접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시 접점이 있고 한시 접점이 있어요. 자, 이때 순시 접점에서 A 접점을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제가 요렇게 하지 말고 자, 요걸 요렇게 그리고 요게 A 접점이죠. 그 다음에 B 접점을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B 접점. 그럼 요것도 밑에 조금 내려가지고 자, 한시 접점을 그려보면 한시 접점은 만약에 A 접점 그리면 요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B 접점 그리면은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이 세모가 있으면 한시 접점인 거고 세모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순시 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요게 타이머 전원입니다. 만약에 타이머 전원이 온 하게 되면요. 제가 타이머 시간을 예를 들어 5초로 세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타이머를 온 시킵니다. 온 시키게 되면 이 순시 접점은 바로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집니다. 타이머 전원이 온 된과 동시에. 그런데 한시 접점은 5초 세팅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져요. 자, 그래서 순시 접점은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거고 한시 접점은 시간에 맞춰져서 한시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 네모칸에 요 접점은 뭐예요? 타이머 A 접점인데 순시 접점으로 그려 넣은 거죠. 그래야지만 타이머가 온 된과 동시에 얘가 딱 붙으면서 PBS1을 제가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이쪽으로 우회해서 전원을 통과시키니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릴레이가 없기 때문에 타이머에 A 접점을 썼다. 순시 접점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가 온하여 자기 유지되고 그리고 GL이 점등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GL이 소등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PBS1을 눌렀을 때 타이머가 온하고 요 A 접점이 붙을 겁니다. 그럼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전원이 들어올 때 얘는 B 접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린 램프가 온 되었다가 5초 제가 만약에 세팅을 했다라고 치면 5초 후에 어떻게 됩니까? B 접점은 떨어지고 레드 램프가 온 한다라는 겁니다. 5초 후에는 그린 램프가 오프하고 레드 램프가 온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요게 아하 타이머에 A 접점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타이머에 A 접점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만 그린 램프가 꺼질 때 B 접점 떨어질 때 A 접점 붙으면서 레드 램프가 온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5초 후에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겠어요? 요게 뭐가 들어갑니까? 두 번째 딱 읽어보니까 PBS2를 누르면 타이머가 오프하여 처음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B 접점 그려주시고 PB
PS2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도체에다가 발을 하나 그려주시면 요거는 푸시 버튼 스위치에 접점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자, 1번은 타이머 A 접점인데 순시 접점. 2번은 푸시 버튼 스위치 2번인데 B 접점 들어가야 되고요. 3번은 타이머 A 접점인데 한시 접점이 들어가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작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동작 설명까지 해줘야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차단기로 올린다 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의 위쪽을 인 라인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임의로 아웃 라인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 이 아래쪽 아웃 라인 쪽에는 전원이 우선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위쪽에서 들어오는 상태에 따라서 동작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인 라인 쪽에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자, 요렇게 들어오지만 아래쪽이 다 뭡니까? A 접점이니 더 이상 동작이 없습니다. 즉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PBS1을 딱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PBS1을 눌러보게 되면 요 A 접점이 붙겠죠. 그럼 전원이 통과합니다. 이때 요거는 B 접점이니까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타이머가 온 되는 겁니다. 자, 타이머가 온이 되면은 우선은 순시 접점은 붙는 거예요. 순시 A 접점이 바로 이렇게 붙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보니까 전원이 또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 자, 요게 타이머 B 접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린 램프는 온 하겠지만 레드 램프 쪽은 아직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원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요 타이머 순시 A 접점은 붙고 그린 램프가 온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5초를 세팅했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A 접점이 이렇게 붙을 거고 요 B 접점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차단되니까 그린 램프는 오프하게 되고 그 레드 램프는 온하게 된다라는 거죠. 5초 후에. 그리고 PBS1을 우리가 눌렀다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5초 동안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눌렀다 뗐다라고 보는 겁니다. 눌렀다 떼더라도 이게 붙어서 유지되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고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요 순시 A 접점이 붙어 자기 유지시키는 거고 그리고 동작으로부터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들어가서 그린 램프 켜져 있다가 5초가 지나면 요 B 접점이 떨어져서 그린 램프는 오프하고 레드 램프는 A 접점이 붙어서 온하게 된다. 그리고 PBS2를 딱 누르게 되면 요게 떨어지죠?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타이머를 오프시킵니다. 타이머를 오프시키면 자연스럽게 요거 A 접점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싹 다 어때요? 요것도 차단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A 접점 이렇게 되고 B 접점 이렇게 붙으면서 처음 상태 둘 다 꺼져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싹 다 오프죠. 이게 뭡니까? 차단기만 올렸을 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BS2는 오프 스위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기호를 넣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한 번 정도 해석을 쫙 해보고 나서 아, 이게 맞는 답이구나 확신이 생겼을 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부터 타이머 A 순시 접점, 그 다음에 2번은 PBS2 B 접점, 그 다음에 3번은 타이머 A인데 한시 접점.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아래 회로도를 보고 PBS1을 눌렀을 때 전원부의 상태를 온오프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회로도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요? 와, 쌤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부품이 그냥 몇 개 더 추가가 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 원리, 시퀀스 기본적인 메커니즘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먼저 보게 되면 밑에 MC1, MC2 그래서 MC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L1, L2, L3, L4, L5인데 L1은 램프 1번, 램프 2, 램프 3, 램프 4, 램프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회로는 MC 2개, 램프만 5개 설치된 회로예요. 뭐 다른 타이머라든가 플리커 릴레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찌 보면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좀 여러 개 부속이 있다 해서 선이 그냥 여러 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석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PBS1을 눌렀을 때 자, 요 PBS1 푸시 버튼 스위치 1번을 눌렀을 때 요 동그라미 1번, 2번, 3, 4, 5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온 또는 오프로 표시를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해독해 보면 됩니다. 자,
자, 최초에 우리가 차단기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위에를 인라인,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임의로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쪽은 다른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전원부 쪽으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위쪽의 상태에 따라서 동작이 결정되는데, 그럼 인라인 봤을 때 요게 PBS3 B접점이니까 통과 쭉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때 이렇게 내려가 보니 A접점, 내려가 보니 A접점, 내려가 보니 A접점, 내려가 보니 전부 A접점입니다. 근데 이쪽에 딱 보니까 MC1의 B접점, MC2의 B접점이니까 이 전원이 이렇게 통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5번이 이렇게 켜집니다. 즉 램프 5번이 켜지는 거예요. 어떨 때? 차단기만 올렸을 때. 그래서 이거 답이 아닙니다.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L5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차단기만 올렸을 때 동작하니까 요거는 전원 표시등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L5가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야 되니까 PBS1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PBS1 A접점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이렇게 통하죠. 우리가 누르고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요게 이제 B접점이니까 통과에 들어가요. 그러면 MC1이 ON 하는 겁니다. MC1이 ON 하면서 MC1 관련 접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C1 A 접점이 어떻게 돼요? MC1 전원이 들어갔으니까 붙겠고요. 자, MC1 B 접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떨어져 버리겠죠. 자, 그럼 제가 PBS1을 눌렀다가 손을 딱 떼더라도 얘는 열리겠지만 전원이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 MC1을 자기유지 시킬 건데 여기 밑에 MC1 B접점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 밑으로는 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L1은 어떻게 돼요? 요게 오프된다 라는 거죠. 오프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MC2니까 무시하고, 자, MC1 여기도 A접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붙겠죠. 요렇게 붙는 겁니다. 왜? MC1 전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과해서 쭉 들어오면 L3도 ON 하게 되겠군요.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MC2니까 무시하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MC1에 B접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MC1에 전원이 ON 됐으니까 요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요 차단 탁 시켜버리니까 기존에 이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ON 돼 있었는데 요게 어떻게 돼요? 다시 오프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L4, 4번 같은 경우는 요게 열려있는 상태니까 요거 MC2니까 열려있겠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요게 오프 상태겠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답은 나왔어요. PBS1을 딱 누르게 되면 1번 ON, 2번 OFF, 그 다음 3번 ON, 4번 OFF, 5번 OFF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찾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동작들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PBS1을 눌러가지고 제가 MC1을 동작시켰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램프들을 다 볼게요. 램프들을 다 보면은 요쪽 A니까 요 L2도 마찬가지 지금 오프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램프들은 지금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ON, OFF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PBS2를 딱 눌러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PBS2 A 접점, 여기 PBS2 B 접점이 있습니다. 그 요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동시 동작 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동작 접점이니까 요 A 접점을 제가 손으로 딱 누르게 되면 요 A 접점은 붙겠죠. 이렇게 붙습니다. 대신에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동시 동작이니까 이게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PBS2를 누른과 동시에 이쪽이 떨어지니까 MC1은 어떻게 돼요? 오프 되는 거예요. 오프. 그럼 얘들 동작 상태는 조금 이따가 보고 램프는 마지막에 보도록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MC1의 전원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나머지 MC 접점들은 이 MC1 접점들은 복귀되겠죠. B 접점은 다시 붙을 거고 요 A 접점은 다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C1의 A 접점 다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MC1 B 접점은 붙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두고요. 이 PBS2 A 접점을 눌렀으니까 여기를 봅시다. 이쪽으로 전원이 통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서 B 접점 들어갑니다. 그럼 MC2의 전원이 ON 되는 겁니다. 그럼 MC2 전원이 ON 됐으니까 이제 MC2 접점 찾아봐야죠. 요 A 접점은 어떻게 돼요? 붙겠죠. 이렇게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떼더라도 요 A 접점 열릴 겁니다. 이렇게 열릴 건데 이쪽으로 우회해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니까 자기유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C2 전원이 ON 했으니까 요 B 접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L2는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L1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요걸 눌렀다 떼면 이 B접점 다시 돌아오겠지만 어차피 이건 한번 끊어져 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요 MC1에 B접점 붙었지만 요 위쪽에 있는 A접점 두 개가 열리니까 L1은 오프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MC2 떨어졌고 MC2 붙었고 그 여기도 MC2 A접점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붙겠죠. 붙으면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L4는 ON 되겠네요. 여기는 MC1이 열렸으니까 오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MC2 B접점 어떻게? 열리겠죠. 이렇게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L5는 마찬가지 오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PBS1을 누르게 되면 MC1이 동작하면서 MC1 관련된 램프는 요 A접점이 붙어있는 L3가 켜지는 거죠. 근데 L1은 켜지지 않습니다. 왜? B접점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PB2를 누르면 B접점에 의해 요거는 차단되면서 MC1이 꺼지면서 MC2가 들어오는 거예요. MC2가 켜지면서 MC1 A접점 떨어지니까 L3는 꺼지는 거고 MC2 A접점 붙으니까 L4는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PB1 눌렀을 때는 L3 켜지고 PB2 눌렀을 때는 L4 켜지고 그리고 이 L5는 뭐예요? 이게 전원 표시등 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둘 다 B접점이니까 쭉 통해서 전원 표시등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동작 상태일 때는 동작 중에는 L5는 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 MC1이 동작하면 MC1 B접점이 떨어져서 차단시키고 MC2가 동작하면은 MC2가 차단시키니까 얘는 동작 상태에서는 켜지지 않는 말 그대로 전원 표시등 차단기만 올렸을 때 들어오는 L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쌤 L1, L2는 계속 안 켜지네요? 그렇죠. 왜냐? 처음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원래 꺼져 있죠. 요 둘 다 A접점이니까. 근데 PB1을 누르면 MC1이 동작하면서 MC1 B접점이 열리니까 위에선 붙는데 밑에선 차단되니까 또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 PB2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A접점 열려있는 상태니까 L2 마찬가지 꺼져 있습니다. 근데 PB2를 누르면 MC2가 동작이 되는데 MC2 B접점이 열려버리니까 마찬가지 꺼져 있는 거예요. 즉 L1, L2는 이 램프로 봤을 때 켜지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L1에 전원이 들어오거나 L2에 전원이 들어온다. 즉 L1이 켜지거나 L2가 켜진다 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전이 발생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켜지는 거예요. 즉 L1과 L2는 이상 표시등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접점을 띄워줌으로써 일부러 안 켜지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접점이 동작하지 않아요. MC1이 동작했는데 요 MC1 B접점이 떨어지지 않아. 그럼 요 접점에 문제가 있거나 누전이 발생했거나 뭔가 이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L1, L2는 이상 표시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회로가 되고요. 맨 앞단에 PBS3를 탁 눌러버리면 전체 전원이 나가버리니까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 즉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면 L5만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차단기는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처음 보면 당황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한 번씩 정리해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ON, OFF, ON, OFF, OFF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사진에 나오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과거의 동영상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된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해당 공구의 명칭은 와이어 스트리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와이어 스트리퍼. 그래서 동영상 시험 이전에는 우리 시퀀스 작업형이라는 게 있었죠. 시퀀스 작업형인 경우에는 요 와이어 스트리퍼를 실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스트리퍼의 역할이 뭐냐. 요렇게 있으면 전선이 있으면요. 전선의 피복을 이런 식으로 벗겨낸다거나 아니면 전선을 이렇게 커팅할 때, 잘라낼 때 사용하는 공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뺀지 안 하면 끝나죠. 근데 우리 시퀀스 작업할 때는 과거에 요 와이어 스트리퍼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게 깔 수가 있습니다. 피복 같은 거. 자르기도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고. 그래서 요 공구가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셨다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와이어 스트리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냉동선도를 보고 냉매순환량이 0.04kg/s일 때 압축기의 일량 킬로와트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필기 합격하신 분이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줬습니다. 밑에 보니까 엔탈피 값을 줬고요. 그리고 냉매순환량도 줬죠. 냉매순환량을 G로 쓰겠습니다. 요게 0.04
kg/s이다 라고 준 겁니다. 그럼 G랑 H 줬으니까 우리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G에 델타 H라고 풀면 되겠죠. 쌤, 일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량으로 구하고 킬로와트로 바꾸는, 즉 열량을 킬로와트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열량 구하는 공식으로 풀고 킬로와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게 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열량, 뭐 일량 이렇게 물어보든 말든 단위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트로 물어보더라도 우선은 열량 공식으로 풀고 나서 마지막에 환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대로 넣게 되면 G가 0.04죠. 그러면 0.04 이게 단위가 kg/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H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압축기의 일량입니다. 그러면 압축기 입출구 엔탈피가 필요한 거죠. 여기. 그래서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요게 압축, 그 위에 게 응축, 그 다음에 요게 팽창 밸브, 그 밑에 게 증발기니까 요 부분이 뭡니까? 압축기 입출구가 되고, 자, 요 부분은 뭐예요? 증발기 입출구가 되고, 응축기란 거는 압축기 엔탈피 더하기 증발기 엔탈피와 같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압축기 입출구 온도차죠. 그러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되니까 출구 빼기 입구하면 되겠죠. 압축기에서는. 그래서 곱하기 엔탈피 차는 420 빼기 39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탈피의 단위가 kJ/kg이니까 kJ/kg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단위 환산해 보면 kg 사라지고 kg 사라지죠. 그러면 최종 단위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kJ/s가 나올 겁니다. 즉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 kJ/s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1kW는 무엇과 같습니까? 1kJ/s와 같습니다. 왜? 1W는 1J/s랑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 여기서 3600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kJ/h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게 구하니까 이대로 구하니까 kJ/s 나와요. 그럼 이게 뭔데요? 킬로와트죠. 그럼 뭐 따로 우리가 단위 환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이제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1.2가 나오는데 단위가 kJ/s니까 이거를 바꿔서 킬로와트로 적어도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다가 요거를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답란에다가는 단위와 함께 정확하게 한 번 더 1.2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 kW 요렇게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아래 빈칸 1, 2번에 알맞은 명칭의 온도를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필기 이론할 때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복습 삼아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과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당번이란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당번이 뭐 하는 거냐? 아침에 등교할 때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일찍 가요. 한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온도도 측정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수업 준비를 해놓는 거를 당번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번이 가가지고 온도를 측정을 할 건데 온도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계가 탁 있다 하면은 보통 보면 이렇게 온도계가 하나, 그 다음에 온도계가 두 개가 탁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통이 밑에 설치가 되는데 온도계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때 통 안에는 물이 탁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거즈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명주, 천, 거즈 뭐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온도계가 측정하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즈가 없는 쪽 요 녀석이 뭐냐면은 공구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주실 매달아 놓은 거 이거 뭡니까? 물이 이렇게 쭉 빨려 올라오겠죠. 쭉 빨려 올라오니까 요거는 수분의 온도, 즉 습구 온도를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공구 온도가 좀 더 높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이제 수분의 온도니까 조금 더 낮게 표시가 됩니다. 온도를 측정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대부분 뭡니까? 습증기죠, 습증기. 그래서 공기라는 거는 높은 확률로 전부 습증기다 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액의 온도를 잰다 라고 하면은 습구 온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기체
공고온기 온도를 잰다. 그러면 공고온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명주실을 매달아서 수분을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일부 증발하기도 하고 뭐 이제 수분의 온도도 같이 측정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습구 온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는 건조한 상태에서 공기만 이렇게 지나가면 공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제 딱 보니까 좌측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2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공고온도, 2번 같은 경우가 습구온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A 부분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보를 받고 제가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사진을 과거에 동영상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사진 중에 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시면은 맨 밑에 모터 및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 모터 및 펌프 바로 위에 보시면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죠. 이 플렉시블 조인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모터에서 발생되는 진동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 이제 네모 딱 쳐가지고 A 부품의 명칭을 쓰고 역할을 써라 라고 물어본 건데, 자, 요 이제 A 부분의 요 장치의 명칭 같은 경우에는 체크밸브입니다. 체크밸브. 그래서 사진상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해머리스형 체크밸브의 한 종류인데, 실제로 제보를 들어보면요,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해머리스형 체크밸브가 정확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 출제 당시에는 요게 그냥 하얀색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어떤 장치가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별도로 지금 계략도를 띄워드리죠. 요 계략도를 보시면은 이 입상관을 보세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입상관 봤을 때 펌프에서 입상관 순서대로 플렉시블 조인트, 다음에는 체크 밸브, 그 다음에는 게이트 밸브가 설치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에 의해서 그 장치의 명칭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에서 그 장치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 보여준 거죠. 하얀색으로 가려서 안 보여줬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요거는 플렉시블 조인트 다음에 설치된 거니까 체크밸브로 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계략도하고 함께 같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설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서부터 수직관 딱 보니까 플렉시블 조인트,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그 후에 뭐 게이지류 요렇게 설치를 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고 다시 사진을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명칭은 체크 밸브가 되고요. 체크 밸브를 다른 말로 우리 역류 방지 밸브라 부르죠. 그러니까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사진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수액기죠, 수액기.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동영상 문제에서 나왔던 그 사진을 그대로 발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장치 사진 눈에 좀 익혀 두시고요. 수액기 역할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계략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우선은 우리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응축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액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액기에다가 관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길다란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주게 되겠죠. 요 배관을 조금만 올릴게요. 그림 구조상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압축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응축기. 그래서 요거를 케이싱화하고 여기에다가 펜을 딱 달면 이거 응축기죠. 그 다음 응축기 다음 단에 요게 뭡니까? 수액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압축해서 고온과압 기체 냉매가 들어오면 요거를 응축하게 되면 고온과압 액체 냉매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효율이 100%인 기관은 없기 때문에 일부 기체가 좀 섞여 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요 기체 냉매는 팽창 밸브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플래시 가스가 되니까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 기체를 걸러주기 위해서 수액기를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액냉매는 요 하부에 딱 고일 것이고 기체 냉매는 상부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긴 배관을 연결했으니까 액체만 이렇게 쭉 빨려서 액체 상태로만 최대한 팽창 밸브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가
수액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만약에 체류하고 있는 플래시가스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방열이 되니까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수액기는 요 이제 액체만 걸러주는 기능도 있지만 저장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불응축가스 역시도 어때요? 불응축가스도 보통 보면 수액기 상부 또는 응축기 상부에 모인다라고 했었죠. 이때 불응축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균합관이란 걸 딱 설치를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에어변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부에 있는 불응축가스 공기를 에어변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균합관 이거는 뭐였습니까? 균합관이라는 거는 수액기가 뭐 직사광선을 받는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수액기 측의 압력이 오르고 이 응축기 측의 압력이 수액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순환이 잘 안 되죠. 이쪽의 압력이 높아버리면. 그래서 요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단에 관을 설치하는데 요 관을 균합관이라 하죠. 그래서 균합관을 설치해서 양단의 압력을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그게 균합관이다. 요게 균합관입니다. 그럼 양단의 압력이 평이하게 될 테니까 압축기의 순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액기고 사진으로 봤을 때 수액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들어가는 배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배관이 요 옆구리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배관이 수직으로 위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진에 딱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는 배관 옆구리 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배관 위에서 이렇게 탁 나오죠. 그거를 보시면 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액분리기가 있는데 액분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액분리기는 증발기 쪽에서 오니까 자, 팽창 밸브가 있고 증발기가 설치가 됩니다. 요거 이제 증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액분리기 딱 설치해가지고 요 배관을 요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압축기 쪽으로 가는 배관을 요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요게 요렇게 한 번 더 꺾여 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팽창 밸브 요 가운데 있는 게 증발기니까 구조는 응축기랑 똑같은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응축기도 되고 증발기도 되죠. 그래서 구조는 실제로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팽창 밸브 다음 단에 설치되면 증발기가 되죠. 교축된 냉매,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증발기에서 증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저온저압의 기체 냉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액체가 섞이더라. 그 액이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리퀴드백이 생기니 여기 가운데에다가 액분리기를 설치합니다. 액분리기. 그러면 들어갔을 때 기체는 상부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기체 냉매는. 근데 액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요 배관이 이렇게 탁 연결되니까 액체는 밑으로 바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체만 위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게끔 만들어주고 액체는 밑에다가 모으는 게 뭐예요? 액분리기다. 그럼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걸 되돌려서 팽창 밸브 쪽 배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교축시켜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만 봤을 때는 액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위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모델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해요. 안쪽에서 이 뭐 배관 꺾는 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액기의 배관 위치와 액분리기의 배관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외형 사진이 보인다면 요걸 좀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수액기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거 눈에다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장치의 명칭은 수액기고요. 역할은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여 응축기 팽창 밸브 사이 설치하여 냉매를 일시 저장하거나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고 액냉매만 팽창 밸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사방 밸브, 포웨이 밸브를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 방식이다. 해당 그림을 보고 실내가 냉방 또는 난방 상태일 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펌프 이거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히트펌프라는 것은 포웨이 밸브, 사방 밸브를 이용한 냉난방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레르 선도를 딱 그려본다면 이게 pH 선도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증발기의 열량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냉방으로 보는 거고 응축기의 방열량을 쓴다면 이거는 난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냉방 전용이라면 보통 보면 실내기를 뭘로 씁니까? 증발기로 쓰고 그 다음에 실외기를 응축기로 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이 응축기를 실내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실제 에어컨 실외기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증발기를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포웨이 밸브, 사방 밸브를 이용해서 순환 순서를 바꿔버리죠. 냉매 순환 순서를 바꿔가지고 실내기가 어떨 때는 증발기가 되고 어떨 때는 응축기가 되면서 냉난방을 전환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요 사방 밸브가 있는 히트펌프 냉난방 방식에서 냉방 또는 난방 상태일 때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냉방 상태일 때는 몇 번 몇 번이고 난방 상태일 때는 몇 번 몇 번인지 골라 쓰시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론이 대충 깔려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웨이 밸브로 들어간다면 우선은 파란색으로 제가 먼저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요 순환 순서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고온과압의 기체 냉매가 요렇게 가서 우선은 실외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때 실외기는 뭐가 되겠어요? 압축기 다음에 뭐가 설치됩니까? 응축기가 설치됩니다. 파란색으로 했을 때 지금 응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뭡니까? 고온고압의 기체냉매를 응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체냉매가 들어와서 액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체크 밸브, 역류 방지 밸브가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체크 밸브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지나가서 이 팽창 밸브에서 교축되는 겁니다. 교축되면은 저온조합 이 액체 냉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요 장치가 뭐가 되겠어요? 요 실내기가 순서상 팽창 다음 뭡니까? 증발기가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화살표대로 이렇게 돌아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니까 순환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는 뭡니까? 실내기가 증발이 되었기에 지금은 냉방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파란색 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방식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1번, 3번 방향일 때 뭡니까? 냉방이 된다. 자, 냉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빨간색 사이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일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고온, 고압, 냉매가 이렇게 고온고압 기체 냉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할 겁니다. 그럼 실내기를 먼저 만나서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순서상 요 압축, 그 다음 뭡니까? 응축기가 되겠죠. 응축기. 이때는 실내기가 응축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응축해가지고 액체를 어떻게 보냅니까? 요 밑으로는 못 가죠. 지금 체크 밸브 방향 이쪽이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는 이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교축돼가지고 저온자 액체 냉매가 되고 다시 실외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액체를 증발시키죠. 그러니까 요게 증발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다시 순환해서 화살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순환 사이클에서는 실내기가 뭡니까? 응축기가 되니까 지금은 난방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난방식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2번과 4번은 뭡니까? 난방 모드다. 난방 모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딱 물어보기를 해가지고 냉방 상태라고 한다면 골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번과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번에 난방 상태 라고 한다면 2번과 4번이죠. 2번과 4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아래 그림은 강관의 나사이염 시 사용되는 배관도이다. 그림에서 스몰 l의 길이를 구할 때 공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요. 한 번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 지금 요 90도 엘보죠. 양단에다가 90도 엘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강관에 나사를 내서 나사이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안쪽에 배관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 식으로 해서 나사를 내 가지고 삽입이 되는 형태죠. 자, 요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배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00mm로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 200mm로 맞추기 위해서 기준 길이는 여기도 마찬가지 배관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도 배관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준 길이는 항상 배관의 센터 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배관의 센터와 요 배관의 센터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200mm로 맞추겠다. 그럼 요거를 200mm로 맞춰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요 양단의 배관 센터 간의 길이를 200mm로 맞추고 싶을 때 만약에 절단 길이를 200mm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단 길이가 2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0mm가 잘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엘보를 탁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엘보의 부속 길이만큼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절단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실제 절단 길이를 계산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몰 L이 되겠죠. 요 200mm가 대문자 L이 됩니다. 우리가 맞추기 위한 길이고 스몰 L이 실제 절단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결과적으로 요 센터 간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공간의 길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삽입후의 나사 삽입후의 길이와 요 배관의 센터 간의 길이, 요 가운데 있는 공간의 길이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뺄 길이, 요만큼의 뺄 길이를 빼줘야 실제 요 절단 길이 스몰 L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20의 90도 엘보고요. 요 90도 엘보고 90도 엘보 같은 경우 20의 90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센터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32mm가 나옵니다. 32mm. 그 다음에 요 나사가 물리는 길이가 있어요. 요 나사가 물리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3mm입니다. 13mm. 그러면 요 공간의 길이를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간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그게 얼마입니까? 32 빼기 13mm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라는 것은 다시 부속 끝에서 요 구멍의 센터까지의 길이입니다. 즉 부속 센터의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3mm라는 것은 나사를 물렸을 때 나사 물린 길이가 13mm다. 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 32mm에서 13mm를 빼면 요 공간의 길이, 즉 뺄 길이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작업할 때, 에너지 작업할 때 뺄 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32 빼기 13. 자, 32 빼기 13 하게 되면은 요게 19mm가 나오죠. 즉, 요 19mm를 여기 한번 빼주고 여기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 절단 길이를 계산을 딱 해본다면 전체 200mm 중에 빼기, 요 전체 200mm 빼기 요 이제 뺄 길이죠. 뺄 길이가 19mm라 있습니다. 그럼 19mm를 여기 한번 빼줘야 되니까 19 더하기 19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스몰 L의 값이 나오는데 스몰 L의 값이 162mm 나오네요. 162mm. 자,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호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배관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삽입이 돼서 여기까지 삽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치수선을 이렇게 뺐죠. 그림이 조금 삐딱하네. 자, 요렇게 했을 때 치수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요 삽입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배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요 이제 삽입길이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삽입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3mm가 뭐예요? 나사 물린 길이, 삽입 길이가 되니까 요게 스몰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센터까지 길이를 대문자 a로 줬죠. 그러니까 32mm 요게 뭡니까? 대문자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스몰 a, 여기 적을까요? 스몰 a고 위에 있는 게 대문자 a다. 그럼 요걸 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스몰 l을 계산을 하자면 전체 길이 200mm, 요게 l이죠. 대문자 l입니다. 대문자 l에다가 빼기 요 양단의 길이를 빼야 되는데 공식으로 굳이 쓰자면 a 빼기 스몰 a가 뺄 길이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스몰 a 한 개 뺄 길이니까 a 빼기 스몰 a 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양단에 두 번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a 빼기 스몰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에 나오는 거죠. 답에. 그리고 조금 제가 깔끔하게 적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눌렸네요. 그래서 대문자 L
요 200ml입니다. 빼기 양단의 뺄 길이를 빼야 됩니다. 그럼 양단의 뺄 길이 어떻게 구해요? 대문자 A 빼기 스몰 a죠. 그래서 대문자 A 빼기 스몰 a 한 거를 양단에 빼니까 2번 빼줘야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뺄 길이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 수식을 제가 바꿔보면 200 빼기 19 빼기 19 해도 어때요? 똑같죠? 이거 162mm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걸 또 수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자, 스몰 l은 대문자 l입니다. 200이 대문자 l 빼기 a 마이너스 스몰 a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스몰 a 요렇게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써도 뭐 틀렸다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거 묶었잖아요. 뺄끼리. 그러니까 더하기 크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크게 묶어버리면 요 공식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그냥 요걸로 쓰자라는 겁니다. 왜? 제일 간편하잖아요. 제일 간편해. 그래서 요 의미를 이해하시고 요 공식을 한 번 정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한다 해도 외워두셔야 되죠.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몰 l은 대문자 l에 빼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스몰 a입니다. 자, 요 a 마이너스 스몰 a가 결국 뭐다? 뺄길이다. 그러니까 뺄길이니까 2번 곱해서 빼준다. 양단의 뺄길이를 빼줘야 되니까. 자, 9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아래 그림은 액가스 열교환기를 삽입하여 구성한 냉동장치이다. 이때 냉동장치의 1, 2 구간과 3, 4 구간을 몰리에르 선도상 알파벳으로 표시하면 어느 구간인지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구정도를 줬고요. 그리고 몰리에르 선도도 같이 줬습니다. 근데 몰리에르 선도는 제가 미리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 이 바로 그리고 맞춰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 구정도 대신에 제가 평소에 그리는 압축, 그 다음에 응축, 그 다음 팽창, 그 다음 증발기를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요게 우리는 더 익숙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응축기, 요게 증발기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교환을 시킬 건데 자, 응축기 출구 배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 구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압력은 빼도록 합시다. 헷갈리니까 고온 액체 배관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압축기 쪽으로 흡입되는 요 배관 있죠. 증발기 출구부터 압축기 입구까지. 자, 요 배관은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온도만 저온 기체 냉매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들 두 개 관과 관을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보온하는 거를 관대관 열교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대관 열교환을 하게 되면 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몰리에르 선도를 딱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H 선도를 딱 그렸을 때, 자, 몰리에르 선도 요렇게 작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이클이 원래는 요렇게 생겼었다라고 가정을 딱 한다면, 좀 삐딱하네요. 자,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생겼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얘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죠. 순환 사이클 요렇게 돌아갈 거니까. 자, 기존 사이클 열교환하기 전입니다. 근데 요거를 열교환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온 액체 배관은 엄밀히 따지면 요거 뭡니까? 응축기의 출구죠. 여기가 응축기 입구, 여기가 응축기 출구니까. 그러면 응축기 출구를 보는 거예요. 자, 응축기 입구 출구입니다. 그럼 요 응축기 출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온 배관이 저온 배관이랑 열교환했으니까 원래는 뜨거웠는데 약간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살짝의 관행각이 생깁니다. 관행각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관행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냉동 효과보다 좀 더 효과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플래시가스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번 봅시다. 압축기의 입구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압축기 입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기존의 압축기 입구는 요거였습니다. 요거였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기체 냉매가 어때요? 저온 기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운 냉매 기체가 뜨거운 배관이랑 열교환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살짝의 과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툭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깨끗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짝의 과열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살짝 과열시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습압축이 생기면 가장 안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건포압축을 하자니 건포가 효율이 가장 좋은 압축이죠. 근데 건포압축을 하자니 효율이 100%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살짝 과열을 시켜준다면 습압축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습압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과열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과 관을 연결하면 관대관, 그리고 열교환기를 쓰면 그냥 그 열교환 방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나 거의 똑같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 요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찾으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 열교환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액가스 열교환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액가스 열교환기인데 이 열교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전단을 보는 겁니다. 다 보니까 증발기야.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뭐죠? 증발기 출구겠구나. 여기가 입구일 테니까 입구 출구니까 증발기 출구겠군요. 그러면 증발기 출구를 찾아야죠. 그래서 기존 사이클에서 증발기 출구라 하면 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열교환기를 통과하고 나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이니까 이거는 압축기 입구로 봐야 되죠. 그러면 과열 후에 압축기 입구 요거를 2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1번 점이고 요 점이 2번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 구분을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를 1번이고 요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발기 출구, 압축기 입구, 증발기 출구, 압축기 입구,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제 압축이 되면서 출구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과열 후에 압축기 입구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런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죠. 자, 동그라미 3번 뭡니까? 냉매액이래요. 그리고 거꾸로 가보니까 응축기에 뭐예요? 출구잖아요. 응축기 입구, 응축기 출구죠. 그래서 응축기 출구, 요 부분이겠네. 그래서 요 부분이 뭡니까? 냉매액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 쪽에 가서 관행각이 돼서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4번이죠. 그래서 요 점이 4번이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 밸브 입장에서는 입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요 동그라미 1번이 증발기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증발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성상이 어떻게 돼요? 저온 기체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이 원래는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이 응축기 출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응축기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고온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요 3번이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저온저압의 기체 냉매가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랑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온도가 낮았는데 가면서 어떻게 된다? 2번 점으로 가면서 살짝 과열이 된다. 그러니까 압축기 입구 측에서는 살짝 과열 압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온 액체 냉매가 원래는 온도가 높았습니다. 원래는 온도가 높았는데 차가운 기체 냉매랑 만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살짝 관행각이 되면서 온도가 툭 떨어져 버리더라.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툭 떨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온도가 살짝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문제에서 줬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요 부분이 지금 A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점을 B라고 줬고요. 그 다음 2번 점을 뭐라 줬습니까? C점으로 줬네요. 그 다음에 요 D, 요 압축기 출구를 D라고 줬고, 그 다음에 여기 과열 제거 구간을 E라고 줬고, 그 다음에 요 3번 점을 F라고 준 거고, 그 다음 4번 점을 G라고 준 겁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을 딱 찾아보면 1번, 2번 구간은 무엇과 같습니까? 했을 때 1번, 2번은 BC죠. 그래서 B,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자, 3번, 4번 구간은 무엇과 같습니까? 했을 때 3번, 4번은 FG죠. 그래서 요거는 FG 구간이 되겠구나. 자, 요렇게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뭐 처음에 이제 생소하니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구나. 그래서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요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주신 회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